네, 다음은 금속, 세라믹용 합금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158페이지 넘어가겠고요. 금속과 세라믹용 합금 보면은 메탈, 세라믹, 알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주조체 구조물에 세라믹을 접착시킬 때 사용하는 합금으로 이 합금의 열 팽창 계수는 범랑질 도제의 열 팽창 계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합금과 융합되어 자연미를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그림의 10-4를 보시면 시판되고 있는 금속 세라믹용 합금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도 요약을 하자면 금속 세라믹용 합금은 열 팽창 계수가 범랑질 도제의 열 팽창 계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네,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세라믹용 합금의 첫 번째 고금 합금입니다. 고금 합금. 그래서 85% 이상의 금의 함량이 높죠. 그래서 고금 합금입니다. 그리고 6%의 팔라듐, 그리고 4%의 백금을 함유하여 기금속 함량이 약 98%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체 100% 중에서 85% 이상이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황금색을 띱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금속 세라믹 합금으로 처음 사용된 합금이 고금 합금입니다. 그래서 합금의 경화를 위해 철을 첨가하고 세라믹과 금속 간의 결합을 위한 산화층을 형성하는 주석, 인듐 등을 소량으로 첨가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금합금 알아보았는데 고금합금은 그냥 그 단어 뜻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금, 금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귀금속 함량이 98%로 높겠구나. 그리고 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황금색을 띠겠네. 그리고 금속 세라믹용 합금 중에 가장 처음 사용이 됐다. 네,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라듐 은 합금입니다. 그래서 50에서 60%가 팔라듐으로 되어 있고 30에서 40%는 은을 형성하고 있으며 저함량의 비기금속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 자체는 금 합금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은은 세라믹 소성 시에 합금 표면에 산화물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세라믹이 녹색으로 변색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팔라듐 은 합금을 보면 일단은 이게 금은 없죠. 그래서 저함량의 비기금속을 함유하고 있고, 그리고 합금 위에 거보다 밀도가 낮다. 그리고 은은 산화물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세라믹이 녹색으로 변색이 될 수 있는 큰 문제점이 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속 세라믹용 합금 중에서 니켈 크롬 합금입니다. 그래서 니켈 크롬 합금은 고가의 귀금속 합금의 대체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고금 합금은 85%가 이게 이상의 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금의 함량이 높으니 당연히 고가이겠죠. 그래서 니켈 크롬을 합쳐서 고가의 귀금속 합금을 좀 대체하자. 네, 그래서 대체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이 70에서 80%, 크롬이 15% 함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알루미늄, 망간이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켈 크롬 합금은 금 합금 또는 팔라듐 은 합금보다 주조와 납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말한 우리 금 합금과 그 두 번째 얘기했던 팔라듐 은 합금보다 주조와 납착이 더 어렵다. 그리고 금속 세라믹용 니켈 크롬 합금은 강도가 충분하여 세라믹 파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자 특징이 조금씩 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배웠던 고금과 그리고 두 번째 팔라듐, 은, 세 번째 니켈, 크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징 고금은 금이 많다. 그리고 황금색을 띠고 그리고 금속 세라믹용 합금 중에 가장 처음 사용됐다. 그리고 팔라듐 은은 금 합금보다 밀도가 낮다. 그리고 은은 우리가 그 세라믹 소성 시에 이제 산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세라믹이 좀 녹색으로 변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그리고 니켈 크롬은 지금 방금 배웠지만 주조와 납착이 앞에 두 개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그리고 세라믹의 파절을 방지할 수 있다. 강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게 어떤 건지만 그냥 의미만 보시면 돼요. 지금 2호장 지금 몇 장이냐면 우리 챕터 10이거든요. 사실 챕터 10은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의미를 두고 어쨌든 기말고사는 우리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국시에 나오든 안 나오든 다 공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엄청 크게 중요한 건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네. 다음은 납착제입니다. 납착제라는 것은 뭔가 납작하게 붙여놓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금속이랑 금속을 연결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는 금관과 금관을 연결하거나 교정용 선재에 다른 보조 선재를 부착시킬 때 또는 금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납착제라는 거는 이런 그냥 저는 한글에서 또는 한자를 이용해서 외우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납작하게 두 개를 다 이어버린다. 네, 납착제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착제는 납작하는 이제 합금의 용융 온도보다 낮아야 하고 물리적이면서 기계적 성질일 뿐만 아니라 색도 비슷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과에서 사용하는 납착제는 수복물의 납착에 사용하는 금합금과 교정용 선재에 납착하는 은합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착제는 우리가 연결을 하는, 연결하는 재료이다. 근데 그 연결하는 재료가 금관을 이어붙이는 게 있고 교정용 선재에 다른 걸 붙일 때, 보조 선재를 붙일 때가 있다. 그래서 금에는 금합금, 그리고 교정 선재는 은합금으로 붙인다. 이렇게 의미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공용 합금입니다. 앞쪽에까지는 이제 납작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금은 가공용 합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조한 합금을 드로잉, 인발, 그리고 꼬임 또는 비틀림, 트위스팅, 그리고 아변, 롤링하거나 절삭, 밀링 등의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가공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한글이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드로잉하거나 트위스팅하거나 롤링하거나 밀링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형태로 만든다. 그리고 치과에서는 교정용 선재, 그리고 근관 파일, 임플란트 등을 가공하여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첫 번째 교정용 선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용 선재는 스테인리스 강이랑 티타늄, 그리고 니켈 티타늄 합금, 그리고 코발트 크롬 니켈 합금을 인발이 드로잉 하여 선재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인발 가공에 의해 결정 입자의 원래 형태가 섬유 형태가 되면서 강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처리나 납착 시 과열되면 인발 전 상태로 환원이 되어 물성이 변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마지막 거를 한번 보면 열처리 그리고 납착을 하게 되면 이제 과열이 됩니다. 과열이 되면 이제 인발전 드로잉을 하기 전 상태로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물성 자체가 변하게 돼서 주의를 해야 된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관 파일입니다. 보통은 근관 파일은 우리가 신경치료할 때 네, 신경치료 시에는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그 안쪽에 치수가 있는 그 작은 공간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되게 얇고 꼬아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파일에 쓰는 주재료는 스테인리스 강이나 니켈 티타늄 합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기계적으로 트위스팅, 꼬아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가공한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고 근관 내에서 꼬여있는 상태로 안쪽 치수를 다 말아서 들어가면서 우리가 치수도 제거하고 근관을 확대하고 할 수 있도록 근관에서 기능을 발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근관 내에서 들어갔는데 파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절이 되지 않고 구부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쪽 내부 작은 공간에 좁은 공간에 들어가도 이제 안쪽에 파절이나 이런 게 없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우리가 파일을 한 번 쓰고 버리진 않잖아요.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우리 멸균을 돌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독이나 멸균에 의해서도 좀 부식이나 파절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런 건 있겠죠. 그 고압증기 멸균기. 네. 혹시 오토클레이브로 돌리게 되면 그런 뾰족한 것들이 버나 파일이 무뎌질 수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플라즈마나 화학증기 멸균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학증기 멸균법 자체는 워낙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고 치과에서 많이 사용은 안 하죠. 그래서 보통은 플라즈마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신경치료할 때 쓰는 파일이 부식이나 파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임플란트는 순수한 티타늄이거나 또는 티타늄 합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삭 가공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시에 표면이 오염되게 되면 골과의 결합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처와 임플란트 위에 어버트가 있고 보철물이 있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근데 이 고정체와 어버트가 모두 다 티타늄이에요. 티타늄. 네, 아까 어버트를 설명을 좀 하면은 우리 스캐너에 선택을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 임플란트 자체가 이제 거의 티타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가공할 시에 표면이 혹시라도 오염이 되고 나서 임플란트가 골 내에 들어가게 되면 골과의 결합, 유착이 저하되기 때문에 항상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가공용 합금에서 이제 캐드캠 합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페이지 160쪽에 그 근간파일 임플란트 캐드캠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캐드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가공할 수 있을 정도로 경도를 낮춘 금간이나 그리고 금간 세라믹용 합금이 개발이 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용에 하여 만든 합금 블록을 캐드캠으로 가공을 해서 인레이, 그리고 금간, 그리고 브릿지를 제작하기 때문에 주조에 의한 기포 발생이 없어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성질이 엄청 우수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림 10-5를 참고를 하면 캐드캠용 그 금속 블록과 주조금속의 이제 조직 사진입니다. 그래서 A랑 B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캐드캠용 금속 블록은 진공으로 용해했기 때문에 내부 기포가 없습니다. 여기 기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주조금속 B의 사진을 보면 주조금속 내부에는 기포가 많이 생겨 있어요. 지금 그냥 한눈에 보면 알아보기 쉬울 정도로 우리 표면에 기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알지네이트 믹스할 때 손으로 수동 혼합하면 기포가 많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기계로 진공혼합기로 혼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다. 진공 상태에서 돼 있기 때문에 기포가 많이 발생을 안 한다. 대신 굳는데 너무 빨리 경화된다. 뭐 이런 정도였죠. 그래서 항상 이 진공과 그냥 그 실온에서 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진공으로 하게 되면 기포가 많이 안 생기고, 그리고 주조금속 내부에는 여기도 기포가 많이 생겨서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성질이 낮습니다. 네, 요건 이렇게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귀금속 합금과 비귀금속 합금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비귀금속 합금은 귀금속 합금에 비해 용융 온도가 더 높고 열 전도율은 4배 정도 낮습니다. 열을 전도하는 게 4배 정도 낮아요. 그래서 따라서 비귀금속 합금을 용융할 때에는 더 많은 열이 필요합니다. 열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 그리고 아세틸렌 가스를 사용하거나 고주파 유도 용융기 등 특수 장비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귀금속 합금의 비중은 귀금속 합금의 2분의 1 정도이고, 그러면 무게 비중은 반 정도예요. 같은 무게로 더 많은 양의 주조체를 얻을 수 있으며 가볍기 때문에 환자가 구강 내에서 이물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귀금속 합금의 강도 및 경도는 귀금속 합금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구강 내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교합을 하고 씹겠죠. 식사를 하니까. 그래서 구강 내에서 사용할 때 마모에 대한 위험성이 적으며 길이가 긴 롱브릿지 있죠. 롱스팬 브릿지의 경우에는 교합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그러나 연마나 끝 마무리가 어렵고 구강 내에서 제거하기도 어려우며 지대치나 대합치에 과도한 교합압이 가해지면서 치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스팬 브릿지 같이 이렇게 우리 지대치에는 사용이 적합하나 이게 마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대합치, 반대편 치아 있죠. 만약에 하악에 브릿지가 있다면 상악에 맞닿는 치아가 당연히 더 많이 닳겠죠. 안쪽에 브릿지는 하나도 마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합치에 너무 큰 힘이 가해지다 보면 그 치아의 손상이 오히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귀금속 합금은 귀금속 합금에 비해 주조 수축이 크기 때문에 변연 적합성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 변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 가장자리, 변연의 적합성이 나쁘다. 네, 다음은 생체 적합성입니다. 생체 적합성은 그 밑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치과형 합금은 구강 내에서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식에 의해 금속 이온이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강 조직이나 전신의 불쾌한 맛이나 혀의 자결감 또는 알레르기, 염증, 심하게는 암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통 귀금속 합금은 생체 적합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치만 그에 반해서 비귀금속 합금은 일부 금속에서 알레르기와 암 발생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니켈 알레르기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모조 금목걸이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 여성은 6%, 남성은 2%로 비귀금속 합금으로 이제 보철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니켈 크롬 합금을 주조할 때나 절삭할 때 적당한 배기와 여과 장치를 필수로 설치를 해야 하며 구강 내에서 삭제할 때는 반드시 바큐, 진공 흡입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베릴륨은 합금의 용융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지만 공기 중에 분진이 0.002mg 정도 이제 존재를 한다면 접촉성 피부염이나 폐렴 등의 독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재는 치과용 합금에는 베릴륨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우리 교재의 그 마지막 162페이지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니켈 알레르기로 인한 사진을 우리가 넣어 놓았고 A번을 보시면 이제 모조 금 귀걸이에 의한 알레르기, 이 귀 쪽에 알레르기가 생긴 모습이고, 그리고 B번은 이제 니켈 합금의 분진에 의한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61페이지에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니켈 크롬 합금은 주조할 때나 절삭을 할 때 적당한 배기와 여과 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 구강 내에서 삭제할 때는
반드시 진공 흡입기를 사용해야 한다. 네. 그래서 니켈 알레르기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그 A번 사진은 이제 모조금 귀걸이, 그리고 B번은 니켈 합금 분진에 의한 알레르기. 예. 그래서 이런 분진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나왔다. 그리고 요거 10번은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이렇게 표기를 좀 해 놓은 건데, 치과용 첩포 검사가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D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검사에 의해서 이제 나타난 그 니켈과 고무에 의한 알레르기, 그런 검사 반응을 나타낸 건데요. 첩포 검사. 그러니까 첩포 검사라는 것은 이제 보통 접촉성 피부염이나 약물,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의 진단에 많이 사용되는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이제 묻은 패치를 싹 붙여요. 네, 붙인 다음에 지금 C번이 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붙여놓고 보통 한 48시간에서 72시간 후에 패치를 떼어내고 이제 20분 정도 피부 염증 정도를 육안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패치를 제거한 상태로 추가적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을 더 관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든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나게 됐다 하면 그 특정 물질은 알레르기의 유발 원인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첩포 검사는 이렇게 우리가 알레르기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스티커로 붙여놨다가 뭐 이틀에서 3일 정도 붙여져 있는 걸 떼고 그 이후에 반응 검사를 실시하는 건데, 그 반응 검사도 그 당시에 확 확인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도 여부를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체 적합성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